안녕하세요. 마지막 강의인데요. 우리가 처음 두 강의에서는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공정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와닿는 문제이고, 제가 보기에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착취로 인해서 발생한 기후변화, 그것이 이제 경제적 양극화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에게는 거리가 있는, 그래도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문화적 양극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문화적 양극화는 아마 또다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까지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는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감의 문제가 왜 제기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대한 수많은 설문조사 질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죠. 향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갈등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2018년 한국일보에서 제기된 적이 있는데, 이 신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매체에서 또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이런 조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순위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계층 갈등, 젠더 갈등, 이념 갈등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괴롭힐, 그리고 더욱 악화될 3대 갈등이라는 점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계층 갈등, 가진 자와 없는 자, 빈자와 부자의 격차는 점점 더 가위처럼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젠더 갈등, 성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말하기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이념 갈등, 좌파 우파의 갈등, 우리나라를 정치적 양진영으로 만드는 진영화의 주범이라고 그럴 수 있는 이념 갈등, 세 가지가 모두 양극화입니다. 분열의 동인이고 분열의 핵심적인 기원입니다. 자, 세대 갈등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컨대 꼰대라는 단어가 이제는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공용어가 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꼰대. 꼰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제가 예전에는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좀 거리 두고 유머스럽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저는 꼰대인데요, 이렇게 요즘은 그런 말을 했다가는 제 스스로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데요. 90년생이 온다라는 소위 MZ세대의 서술을 한 어느 저자의 말을 빌리면, 꼰대는 한국형 권위주의적 인간이다. 이거 두말할 나위 없죠. 근데 꼰대가 한국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부장제 사회가 지배적인 모든 문화에서 꼰대는 나타나고 있죠. 저는 꼰대를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스스로는 바뀌지 않으면서 남을 바꾸려는 사람이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직장에 들어가 보면 나이 많은 50대, 60대만 꼰대가 아니라 사실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젊은 꼰대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컨대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라는 유형, 삼명하복의 권위주의적 문화, 까라면 까, 이건 군사 문화죠. 아니면 전지전능 유행,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아무리 그 아이디어가 좋아도 이건 안 돼, 이런 태도. 예컨대 무배려 무매너 유형, 컨셉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 유형, 너 미쳤니?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경우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우리는 적당한 때에 적당한 법으로 적당한 사람에게 화를 낼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것도 기본적인 역량이기는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이런 것도 꼰대. 아니면 반말 유형. 요즘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저는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손녀 손자 뻘 되는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꼰대는 왜 생길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꼰대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충돌하면서 생겨나는 병리적 착종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자, 우리는 MZ세대가 개인주의 성향이 훨씬 더 강해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컨대 권리를 훨씬 더 중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문화와 예컨대 집단에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문화가 지배적인 것이죠. 그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들이 예를 들면 서구처럼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개진한다고 그런다면 아마 꼰대 문화가 덜 생길 겁니다. 아니죠. 개인이 잘못됐다고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권위주의에 순응을 합니다.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착종 현상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자, 젠더 갈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일베부터 시작해가지고 메갈라에 이르기까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런 담론 문화가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를 갖다가 혐오하는 혐오 문화가 출현을 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진영이 다른 정치적 집단에 대해서 혐오적 표현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보면 혐오 문화라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이 만날 때는 혐오 문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대 개인으로서 주장을 하니까 서로 교통을 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니까. 단 집단과 집단이 충돌할 때에 혐오 문화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은 그래서 젠더 갈등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니까 앨런 존슨 같은 경우 젠더 매듭이라는 저서에서 젠더 갈등은 근본적으로 가부장제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성적 불평등을 보지 못하게 하는가? 핵심적인 이유는 가부장제 문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권력의 격차에서 온다 이런 얘기죠. 여성 억압과 남성 특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문화가 있고 사회적 문화적 제도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런 혐오 문화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남자와 아니면 젠더 집단으로서의 남성을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혐오 문화는 왜 생길까요? 개인으로서의 남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얘기도 해주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도 별로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속에 들어가면 예컨대 남성 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이고 가부장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권위주의가 쉽게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남자는 문제가 안 되지만 특권으로서의 남성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근데 우리가 쉽게 구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세대와 성의 집단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이런 차이와 불평등과 권력의 격차가 집단화될 때 그것은 혐오 문화를 조정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젠더 갈등을 이야기하고 세대 갈등을 이야기하고 이념 간 진영 갈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있다. 이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개인이다. 타인을 바라볼 때 집단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본다면 우리는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남성이라는 젠더 집단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소통을 하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바라본다면 훨씬 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젠더 갈등과 연결해서 성별 불평등은 결과적으로 혐오 문화를 초래하고 혐오 문화는 결과적으로는 도덕성을 파괴합니다. 소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러링을 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남성 권력이 남성의 특권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남성의 기득권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당한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니체 전문가다 보니까 맨날 니체의 인용문이 인용이 되죠. 괴물과 싸우다가 스스로 괴물이 된다. 이것이 21세기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국의 갈등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이것보다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개인의 도덕적 감각에 호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덕 감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덕 감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친절한 행위와 잔인한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고 불친절한 사람들은 배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과 불친절한 행위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으면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나이가 적은 사람이건 간에 그렇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과 동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우리는 도덕적 감각을 논의합니다. 예. 제가 아주 슬픈 현장을 어제인가 엊그제 목도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예컨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지금 외국에 의해서 예컨대 침략을 받고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기에도 공감과 동정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니면 자원의 평등한 분배에 대한 기본적으로 공정 감각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1강에서 다루었던 존 롤즈에 의하면 sense of justice 그래요. 공정 감각, 정의 감각 이런 거죠. 우리는 이게 수많은 심리적 실험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어떤 자원을 배분을 할 때 비교적 평등하게 나눠주려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10을 주면서 너 나눠 가져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8을 가지고 한 사람이 2를 가졌다고 그런다면 2를 받은 사람이 그냥 내팽개칩니다. 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건 뭐 가르쳐줘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공정감각에 있는 것이죠. 좋은 행위는 보상받고 나쁜 행위는 처벌받기를 바라는 기본적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도덕 감각입니다. 저는 이 왜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되돌아오게 됐는가? 우리의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수많은 갈등 현상, 예를 들면 뭐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이 우리 사회를 진영화시키고 있고 집단 대 집단에 이렇게 충돌을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도덕 감각을 무력화시키고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덕 감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이 기게스의 반지라는 우화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플라톤의 국가론의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고 자신이 올바르지 못한 짓을 능히 저지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냥 남이 지켜보거나 지켜보지 않거나 아니면 뭐 우리를 규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외부의 권력이 없다고 그런다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항상 부도덕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건 모든 사람이 올바름보다 올바르지 못함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정말로 믿기 때문인데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개인은 이기적이고 따라서 부도덕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플라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타인의 시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아주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헬바운드라고 영어로는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새진리의 수장 정진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포는 나를 더 바르게 살게 했으니,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갑자기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불로다 타 죽게 만들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이런 장면이 묘사가 되잖아요. 공포는 나를 더 바르게 살게 했으니 공포는 세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정의롭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내가 그 행위를 했을 때 받게 될 처벌에 대한 공포, 타인의 시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도덕 감각을 향상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기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이 공포인가? 아니면 공감인가? 이런 질문이 던집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타인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불행한 처지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타주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우물에 빠진 것을 보면 누구나 자기 옷이 더러워질까 아니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까 앞뒤 가리지 않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하려고 그러는 이런 측은지심이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공통된 특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정과 자비심, 또 어떤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협력하려고 그러는 태도, 이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다. 엠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의 이익과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겠지, 이런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항상 경쟁의 상대자가 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협동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뭐를 우리가 주장을 하느냐면 공정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과 공정의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이런 문제가 모든 학문 분야를 뛰어넘어서 공통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마이클 토마셀로라는 아주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가 있는데요. 이 진화 생물학자가 쓴 지금 영어 저서를 보시면 인간 도덕의 자연사라는 이런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생명체는 온갖 현실적인 목적으로 철저하게 외롭게 생활하지만 또 다른 많은 생명체는 사회적으로 생활한다. 인간은 개미처럼 군집 생활을 하는 사회적 동물인 것이죠. 사회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동족과 근접해서 생활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런 집단 형성의 진화적 기능은 주로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다. 이와 같은 다수를 통한 안전의 사회성은 때로 협력이라고 불린다. 개체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타자와 모여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복잡한 사회적 조응의 경우 협력은 이타적인 도움을 주거나 상호적인 협동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드러날 수 있다. 토마셀로와 같은 진화 생물학자는 인류 문명이 발전한 것은 적재 생존이 원리가 지배하는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우리의 정신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최근에 강추하는 되게 유행하는 저서가 있죠.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를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60마리 정도가 모여서 군집 생활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구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까?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78억의 인구가 평화 공존을 추구하려고 그러죠. 78억의 인구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신화라는 정신적인 산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집단이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오늘날의 인류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의 행위를 부추기고 이끄는 것은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쟁과 권력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협동과 지휴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협력과 경쟁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복잡한 사회적 삶의 기본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공정, 공유, 공감이라는 문제로 풀려고 그랬던 사회적 양극화의 균형의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경쟁과 협력의 중심축을 어떻게 잘 잡을 것인가의 문제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공정 감각이 없으면 사실은 사회적 협력도 없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회 집단 내에서 다른 이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자기 뜻을 강요하면서도 아무 벌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성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까 얘기하는 공포의 원칙이죠. 상호 제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길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아무도 오는 차가 없어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예를 들자면 그냥 빨간불인데도 건너가려고 그러지만 옆에 누군가가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건너가지 못하고 똑같이 신호등을 기다립니다. 타인의 시선이 우리의 행위를 갖다가 규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유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호 제재. 개체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힘으로 구할 수 있어서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이나 정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원이 풍부해서 흘러넘칠 때에는 경쟁이 없죠. 경쟁이 없으면 공정의 문제도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원은 적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을 때 희소자원이 되기 때문에 희소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제재와 상호 의존은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도덕적 토대가 되는 것이죠. 자,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은 결과적으로 공정성과 정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잘 못 살겠어. 나 혼자면 참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만 존재하는 공동체는 별로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인간의 선한 본성에 우리가 호소를 하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빗 휴미 이야기한 것처럼 상호 제재와 상호 의존.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22년까지 거의 3년에 걸쳐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나도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예컨 타인의 시선과 공포를 경험했을 수도 있겠고, 서로 자가격리를 하고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타인과 접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타인의 어떤 그런 공감, 이런 공동생활이 그리웠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들과 면대면으로 만나서 서로의 시선을 느껴가면서 강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제 이야기는 뭐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타인은 우리에게는 삶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간 도덕의 자연적 기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가 아까 진화 생물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인간 도덕의 고향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활동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냥을 할 때에도 혼자는 사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대륙에 예를 들면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이런 사피엔스, 정말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던 사피엔스가 오늘날 어떻게 지구의 우점정이 되었을까? 지구를 정복하였을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진화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구의 사회적 정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들이 협동해서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의 원초적 풍경은 내가 당신에게 또는 당신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고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도와주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가 예를 들자면 자발적으로 너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있는 이타주의적인 행동이 도덕의 원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의 근본적인 원천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동으로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도덕의 원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많이 있었죠. IMF 때 예컨대 한국민이 보여줬던 그 모기 운동, 어떤 서해안의 예컨대 선박이 좌초됐을 때, 해안가가 오염이 되었을 때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컨대 걸레를 들고 나가가지고 도를 갖다가 닦아내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공동의 모습인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이것이 한국가가 다른 한국가를 갖다가 예컨대 침략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거리에 나가서 시위하고 항의하는 모습,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면 이런 거죠. 동물권 운동을 처음 일어났을 때 모피 옷을 입는 것을 반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리에 나가서 예컨대 동물을 남획하고 동물을 갖다가 학대하는 것을 갖다가 거부하는 이런 모습,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공동화로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인간의 도덕성은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초사회적이고 초협력적인 도덕적 존재가 되었는가? 자,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들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개인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예컨대 집신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게를 잘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세 사람이 모여야만 예컨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상호주의적 협력 활동이 발생을 합니다. 뭐 영어로 하면 코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협동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I, you 이런 소위 단칭 명사가 지배적이었는데 공동행위자인 우리의 감각이 생깁니다. We feeling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회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치달았을 경우에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we가 없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개인들만이 난무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컨대 더 로드라는 소설을 보시면 또는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컨대 원자 핵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전 세계가 황폐화되고 먹을거리가 없고, 예를 들자면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we가 없습니다. I만 있는 거죠. 끔찍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정의 문제가 되고 공유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사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믿을 게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극도로 병적인 사회,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뭐 인간과 가장 가까운 유인원이라고 그럴 수 있는 침팬지랑 비교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군집 생활을 하거든요. 집단적 생활을 하면 우리 인간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침팬지도 때로는 사냥을 할 때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하는데 도구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컨대 힘센 우두머리 침팬지가 하면은 공동으로 획득한 산물을 갖다가 나에게도 배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구적 합리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다른 대부분의 침팬지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요구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는 우두머리의 욕구가 중요할 뿐이죠. 다른 개체들의 감정을 느끼거나 감정 표현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충동을 통제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것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고 상호 협력을 하고 협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그리고 협력했을 때 나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올 것인가를 기대를 합니다.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독특한 도덕적 감각을 발전시켰는데요. 6개월에서 10개월 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언덕 실험이라는 것이 심리학에서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 장난감, 동그란 장난감은 등반가이고 세모난 장난감은 이 올라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원조자 역할을 하고 파란 네모는 소위 방해자의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장난감을 들고 예를 들자면 빨간 장난감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노란 장난감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빨간 장난감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파란 장난감이 위에서 자꾸 못 올라오게 막고 방해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그런다면 어린아이들이 이걸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갖다가 연구 분석한 실험이 소위 언덕 실험이라는 겁니다. 영아들의 선호도가 분명합니다. 남을 돕는 장난감을 좋아하는 거예요. 돕지도 않고 방해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좋아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자, 인간에게는 we feeling, 우위의 감정이 생기면서 타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공감의 선호성이 생겼다는 거죠. 아이들은 말로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니까 말을 하지 못할 때예요. 눈으로만 본 거예요. 말을 하기 이전에 영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에게 불친절한 사람에게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도덕적 감각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 인류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파트너와 상호 의존적 협동을 할 수 있을까? 협력적 문화 집단의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기된 핵심적 과제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각자가 다른 사람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행위자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했던 혐오 문화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상대방을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집단의 맥락에서 집단의 성원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사회는 분열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판단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반성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타인의 도덕적 판단을 보고 우리는 타인을 판단합니다. 그 말은 무슨, 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혐오 문화와 관련돼 가지고 과연 남성에 대해서 또는 여성에 대해서 혐오적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혐오적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호 판단을 합니다. 자신의 도덕적 판단에 관해서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 대한 나의 행위가 과연 바람직했던 것인지 이런 언어적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철학적 용어로서 반성적 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문이 도덕적으로 극악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문 행위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 저건 부도덕한 일이야, 인간으로서 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고문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고문을 극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듣거나 보면 그 자체도 우리는 극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할 때 때로는 고문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생각조차도 우리는 극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한 타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도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상호 존중의 평등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플라톤부터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도덕의 핵심적인 특성은 상호 존중입니다. 평등한 상호 존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평등하게 대하면 나도 저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라는 tit for tat 전략이 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공감은 내가 평등한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할 때, 공감을 받지 못할 때 상처 감정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예컨대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상처를 받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상처를 받기보다는 분한 감정을 느낍니다. 원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21세기의 양극화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태도는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과연 평등하게 존중하고 있는가? 능력에 관계없이 또는 능력에 부합하게 존중받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면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덕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도덕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적인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도덕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겠죠.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그건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도덕이 난무하는 사회가 별로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덕적 관점에서 예컨대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는 도덕 경찰이 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여기서 도덕을 너무나 무겁게 강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도덕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 존중의 평등주의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양극화 사회를 극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포용 사회 전제 조건은 결과적으로는 상호 의존과 상호 존중입니다. 나는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하나의 독립적 개인으로서 존중한다. 이런 의식만 있다고 그런다면 아무리 갈등이 심하다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양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21세기의 양극화 문제, 환경 파괴, 기후변화, 극단적인 불평등, 이것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양극화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21세기의 시대적 도전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핵심적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동료 인간을 과연 평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가? 남성의 특권이 지배적이고 가부장제 사회가 여전히 지속되고 권위주의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가? 밀레니얼 신인류의 코드는 따라서 저는 30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 경제적 양극화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공유, 그리고 문화적 양극화, 혐오 문화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공감, 공정과 공유와 공감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양극화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정은 초경쟁 사회의 최소의 도덕 기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명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이 실현되어야 됩니다. 공유는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이기는 하지만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입니다. 공유할 수 없는 가치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공감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신인류들은 MZ세대는 느낌이 없으면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감성 중심의 시대적 역량을 공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강에 걸쳐 가지고 양극화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 공유, 공감의 문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마이클 토마스 엘로의 문장을 마지막으로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초기 인류가 창조할 수 있었던 원초적인 초개인적 실체는 두 협동 파트너의 공동 헌신에 의해 확립된 우리였다. 개인을 존중하는 것만이 우리를 만들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고 아주 또 시의적절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예컨대 이념 갈등, 젠더 갈등, 그다음에 세대 갈등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집단의 갈등이라는 거죠. 남성 집단, 여성 집단, 그다음에 좌파 집단, 우파 집단, 그다음에 나이 많이 든 노인 집단, 청년 집단 이렇게 하나의 집합체를 상정해서 생겨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적 갈등이 저는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컨대 90년대생 이후로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는 과거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주의가 갈등을 초래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MZ 세대가 주장하는 개인주의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느냐면 말이죠. 요즘 유행하는 용어처럼 이런 거죠. 개인마다 예컨대 취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컨대 짧은 치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긴 치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지를 입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과거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여성들은 어떤 복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강요되거나 정의된 어떤 드레스 코드라든가 행동 양식이 있었잖아요. 집단의 폭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치 존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바지를 입는다고 해서 치마를 입는다고 해서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우선 개인의 취향이 달라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을 갖다가 자기 생각의 주체로서 주장하고 또 개인의 독자적인 권리를 갖다가 가능한 한 보장하고 보호하려고 그러는 태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아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잘 던지지 않잖아요. 자기 의견을 아주 자유롭게 개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 의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 평가와 판단을 통해서 공동의 예를 들자면 공통 분모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이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게 진영 논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성이기 전에 또는 좌파이기 전에 또는 내가 나이가 든 사람이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으로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는 방법이고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개인과
집단을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런 문제, 공정, 공유, 공감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너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다라는 진단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좀 건강한 개인주의를 좀 확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이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양극단으로 빠지지 않고 중간에서 균형을 잡고 비교적 건강한 자기 자신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전에 아마 반복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입을 열고 자기 의견을 말하라. 이게 저는 진단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항상 우리가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이건 간에, 어느 시대이건 간에. 그럼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왜 질문을 잘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이런 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얻은 이론을 제가 읽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덕 감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직감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안을 보고 내가 좋아한다, 아니야, 그거는 뭔지 모르지만 싫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추가 질문을 할 겁니다. 어떤 점에서 싫은 것 같아? 이러다 보면 그것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위가 내가 생각하기에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부도덕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에 관해서 가감없이 말을 할 수 있는 표현, 이것이 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좀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간단한 그냥 상식처럼 이야기해 드리면은, 하나 아렌트가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사회를 분석하고 오늘날 공화주의 이론을 제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사회는 수다스러운 사회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말이 많은 사회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예컨대 젊은이의 영혼을 유혹한 죄로 예컨대 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시고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것이 타당한가요? 이러다 보니까 너 제발 다른 곳에 가면 입 좀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아마 편안하게 살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말을 하죠. 우리 사회에 개인이 출발할 수 있는 지점은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 그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점심시간에 회식하러 갈 때 팀장이랑 같이 갔는데, 예를 들자면 커피를 마시러, 커피 모두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면 나는 지금 따뜻한 게 먹고 싶은데 다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감히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따뜻한 커피 마시겠습니다. 이런 것인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형성되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